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투자 포인트 이슈 보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예, 우리는 뭐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월요일 같은 분위기인데 글로벌 악재들을 가지고 있고 낙폭이 커지는 것 같더니만 코스피는 좁혔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상승 전환하면서 나름 저지력을 조금 보여줍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터닝포인트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 스마트채널팀 김동공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뤄야 될 이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네, 결국은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로 로켓을 날려 보낸 상황이고요. 지금은 서로 이 추가적인 보복 이런 거를 으르렁거리고 있는 건데 악재가 얼마나 될 것인가, 혹은 불확실성의 해소로도 좀 볼 수 있을 것인가. 김장렬 본부장님 시각 어떠십니까? 일단 악재 해소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추가적인 가능성들이 높지 않다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다시 한번 재보복을 안 하면은 여기서 멈추겠다는 그 커멘트가 가장 컸다고 봅니다. 오늘 미국 한국장이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것도 그것이 가장 컸다고 보여져요. 미국장이나 다른 장은 그걸 반영을 못 시켰죠. 그리고 한국장은 어저께 안 열려서 올라갈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어느 정도 지나간 거라고 제 의견에 동의한다면 장은 마이너스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큰 이슈는 없고요. 이란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기본 자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자기 체면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한 측면이 있고 이스라엘이 재반격을 해가지고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이스라엘 역시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런 리스크를 두기에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베팅한다면 단기 악재 해소로 보겠습니다. 일본도 우려가 있잖아요. 새 자민당 총재 이제 총리가 되는 거죠. 그분이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 휴일 전에 4% 빠졌고, 그렇죠. 어제는 1몇 % 반등했고, 오늘은 또 빠지거든요. 네. 일본 우려는 시간이 갈수록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일본이 스스로 금리 인상을 빨리 안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밤에 미국이 어떻습니까? 파월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 리스크도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이 리스크는 선거 끝나고 11월 중반 이후에 12월을 앞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지금 당장에는 이 리스크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1.6% 하락합니다. 아까 1.8% 정도에서 일본도 우리 시장처럼 낙폭을 조금은 좁혀옵니다. 중국은 지금 국경절 휴장이죠. 홍콩은 3% 오르고요. 중화권 증시 오릅니다. 김동공 차장님은 간밤에 있었던 혹은 이런 어떤 외부적인 리스크들 또 지정학적 우려들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이란 것들이 항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나 좀 악재들에 대해서는 좀 적응을 하는 시간들이 일단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중동 전쟁 같은 이슈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적응이 많이 맞춰진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듭니다. 가까운 예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했을 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세상 무너지듯이 이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이제 밀 수출이 막힌다, 혹은 러시아 이제 원유 주요 생산국인데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막힌다라고 하면 글로벌 기준으로 엄청나게 큰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실제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이 결국 이제 악재에 적응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 건 거죠. 지금 이번에 있었던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건 그렇게 파괴력을 시장이 주었던 적도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적응을 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란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보복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도 여기서 마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도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상호간에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과거와 크게 다를 것이 있을까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전 이번에도 일단 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을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런 전쟁과 같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거진 증시의 하락들은 항상 이제 매수하는 기회로서 이제 작용을 했다는 점들, 그리고 중동 전쟁이란 이 이슈 자체가 최근 1년 새 계속해서 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해 왔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썼던 증시에 대한 영향력들도 상당 부분 제한적일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선물 지수도 약세였다가 지금은 소폭 강보합으로 전환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문제들은 시장의 발목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얘기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모르고 있는 게 뭐가 튀어나올까 봐 또 걱정은 한편에는 좀 있습니다. 다음 이슈 볼게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계속 낮췄는데요. 외국계 증권사들도 목표를 추가로 낮추고 있죠. 맥쿼리에서 목표가를 낮췄는데요. 목표가 낮추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목표가를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아니 이분들은 반토막 내는 게 뭐 특기인가? 뭐 계산 없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김장렬 본부장님. 네. 뭐 추가적인 얘기하기 전에 맥쿼리에서 외국계 아니 옛날에 국내 리서치 센터장도 하셨잖아요. 외국계에서는 왜 이렇게 목표가를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게 막 후려쳐서 내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다 의의가 아니고 그쪽 입장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네. 주목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거꾸로 하면은 우리 국내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너무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의미 없고 지금 목표 주가 우리는 한 10만 원 더 되거든요. 9만 5천 원. 그럼 지금 6만 원은 사야 되죠. 40% 이상, 50% 업사야 되는데. 근데 현실에 와닿나요? 현실에 와닿게 한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은 늦었더라도 외국 증권사는 과감하게 한다. 좋게 얘기했을 때. 단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럼 그동안 업데이트 부지런하게 해나가면서 했는가. 그런 측면을 비난을 피할 수가 없죠. 업데이트를 지난 한 1, 2개월 동안에 꾸준히 하면서 막판에 목표 주가를 내준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내친 그게 이슈가 된 거고 그게 과감성하고 양면에 배치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난과 그다음에 현실적인 그 수용의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이제 과감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또 비난을 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이익의 전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내년도 이익 전망이 수정 하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4천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적절한 목표 주가인지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반영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보여집니다. 왜? 이번 분기 실적도 아주 안 좋고 다음 분기도 회복될 수 같지 않고 파운드리도 안 좋고 HBM 콜도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악재를 고스란히 하나도 변화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분간 그 6만 원 중반 이상으로 보는 것이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정도만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요. 바뀐 건 특별히 없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한 달 사이에 우리가 레거시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 전망이 낮아지는 그런 빌미를 준 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흔들림이 없다 하더라도 AI가 흔들릴지는 6개월 뒤에 가봐야 되고 주가는 최악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중립 이상 또는 최소한 중립 정도로 다시 저점 매수를 해나갈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동공 차장님, 어쨌든 국내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그 센티적으로 선두에 서 있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연동되는 관계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도 뭐 중국에서도 엔비디아 저가칩 쓰지 말라고 하고 주가도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국내 반도체주 흐름 체크해 주십시오.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좀 반도체의 주춤거림은 좀 매수 기회로서 이제 좀 작용을 해야 되는 시점들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나 뭐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볼 때 엔비디아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주가 상승세가 없다는 것들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제 주가의 방향성들을 탐색을 하고 있는 자리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하락 추세 전환은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현재 괜찮은 모습들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 특히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은 다시 한번 좀 턴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들에 대한 매출들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는 실적을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실적보다 좀 선행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저는 좀 수출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나왔었던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 데이터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기준으로는 이제 사상 최대치가 일단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 데이터에 나왔었던 내용들을 일단 좀 한번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디램 고정가 그리고 낸드 고정가들이 실제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고정가랑 현물가에 대한 구분들을 조금 하실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스팟성으로 거래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일단 좀 거래를 좀 많이 한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기업군으로 분류가 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고정가로 일단 좀 얼마 동안에 이제 거래가 얼마 동안에 납품을 할 거야, 얼마 기간 동안 납품할 거나 이런 고정가를 가지고 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고정가가 최근 현물가가 살짝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체결하고 있는 고정거래 가격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플러스권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이익에 대한 전방 산업에 대한 이제 조금 뭐 PC가 조금 덜 팔린다, 스마트폰이 좀 덜 팔린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시장에서 찍히고 있는 고정 거래가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출량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전 지금에 대한 하락세들은 여전히 좀 과도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이제 대표 제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섹터 점검할 게 많죠. 다음은요. 다음은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 얼마나 있을까, 수혜주는 뭐가 일까입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네네. 이번에는 어쨌든 뭐 전과는 좀 다르게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추가적인 국내 산업 측면에서 네. 관련주 측면에서 영향, 그다음에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는 이게 참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차이나에서 그런 과감한 정책을 한 거 아닙니까? 통화 정책 지준율부터 그다음에 주택 관련되는 것도, 그다음에 주식 시장도, 그리고 0.5% 떨어뜨리는 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가능성을 시사했고, 더욱이 나아가서 조만간 10월 달 지나가기 전에도 될 수도 11월 될 수도 있는데 재정 정책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 한마디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올라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유감스럽습니다만 주식은 중국 주식을 사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방송을 출연 오늘 해서 그런데 그거 발표되고 며칠 뒤에 지난주에 중국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갔으니까 한국 관련된 주식은 뭐냐? 그럼 심플합니다. 이번에 지준율하고 뭐 부양 정책하는 것이 컨스트럭션이나 이런 인프라 쪽의 투자를 바로바로 해가지고 어떤 혜택을 보자는 게 아니고 인민들한테 소비를 하게끔 유도하겠다는 거잖아요. 성공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는 두 가지 지표가 확인돼야 됩니다. M1 머니 플로우에 대한 지표,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인데 멈추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거 멈출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가는 날아갔던 거잖아요. 그게 회복된다고 가정하면은 결국은 한국 관련되는 주식도 뭐가 있을 것이냐? 소비 관련되는 주식입니다. 화장품. 네, 화장품 또는 FNF 같은, 예를 들어서 제 FNF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같은 그쪽에 익스포저된 주식들은 탄탄하거나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은 상당히, 내지는 그게 아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정책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어질 때인데, 그것이 판단이 되는 첫 번째 건 언제냐? 11월 초가 될 거예요. 10월 말까지 재정정책에 따라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들이 바로 안 나오네? 그럼 주가가 미리 갔으니까 역시 또 이익 실현하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 왔을 때 최소한 이번 달까지는 그런 유효하다고 보고요. 잘 하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결국은 계속하는데, 그렇죠? 그럼 중국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최소한 아마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류 관련주도 강하네요. FNF, 그다음에 영원무역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뭐 밸류에 비하면 엄청 내려와 있습니다. FNF 같은 경우, 그죠? 네, 맞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서 그런 건데요.
그런 거 제자리만 찾아도 사실은 중국 관련주 올라올 거 많습니다. 맞습니다. 낙폭과대만 해도요. 네, 그렇죠. 네. 중국 관련주 기회가 좀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봤고요. 네, 다음은요.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는데 미국 동부에서 항만노조가 또 파업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운주들은 보면 뭐 오늘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소폭 약세로 보입니다. 제가 보는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동국 차장님 세론인가요? 사실 이 뉴스도 뭐 알고 있긴 했었죠. 네. 해운 지수는 일단 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예. 있는 모습들입니다. 비단 이번에 있었던 파업 이슈들뿐만이 아니라 올라올 이슈들이 일단 좀 해운 지수 자체 올라오게 만드는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해운주들이 좀 자체 내 가지고 있는 뭐 재무적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운 지수가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 그러니까 업종들이 지금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좀 해운주에 대한 시각들은 좀 이렇게 가져보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주들은 좀 안타깝지만 자체적인 이슈들이 워낙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해운주에 대한 배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조금 해외 해운주들을 좀 보는 게 일단 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해운주보다는 해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질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저는 좀 조선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항만노조가 이제 47년 만에 일단 좀 파업을 했다라고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미국 동해안과 이제 멕시코만 일대에 이제 선적들 자체가 일단 좀 중단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일단 일시적으로 해결이 나중 지나가서 뭐 임금 협상들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타결이 되고 사라질 이슈겠죠. 그렇다면 해운 업종 지수가 거기서부터 이제 꺾일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일단 아까도 우리가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중동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죠. 그렇다면 스웨즈 운하에 대한 통로는 계속해서 막히게 이제 될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운항 거리가 길어지게 되고 그 길어진 운항 거리만큼 결국은 이제 운임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운하의 파나마 운하 상황들은 어떻냐? 지금 현재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올 여름까지 갖고 있던 이슈가 뭐냐면 그곳의 파나마 운하에 대한 것들도 지금 저수량이 낮아가지고 안 됐었죠. 네, 예. 맞습니다.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뚫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운하가 통행이 되냐면 물을 담아서 이제 배를 띄우고 다시 한번 그 다음 관문을 열어서 다시 한번 올리고 이런 식으로 물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파나마 운하를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가 지금 가뭄이었었어요. 그래서 올 여름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럼 이 파나마 운하를 못 돌아간다는 얘기는 남아메리카를 쭉 삥 둘러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슈가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가장 좀 크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제 좀 누적이 되었었고 이게 앞으로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들 자체가 운항이 안 되고 있던 기간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 업종 지수는 계속 좀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 그렇다면 운임이 비싸졌으니까 비싼 배에 대한 발주를 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조선주 쪽을 조금 더 관심 깊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운주가 아니라 네네. 조선주. 네네. 네. 조선 해운, 해운은 그러니까요. 해운주에 보면 긍정적인 뉴스일 것 같은데 고민이 좀 있어 보이는군요. 네, 이슈 봤습니다. 다음은 또 두 분과 함께 공략해 볼 만한 관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네네.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삼성전자는 제가 그 한 달 전에 8월 말부터 계속 하이닉스 포함해서 언더하다가 이제 하이닉스는 제가 1주 전인가 그때 16만 원일 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은 기다리는 게 낫다고 했는데 이제는 기다림을 끝내는 건 아니고 접근할 수 있는 주가대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그 맥커리가 내년도 전망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국내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내년도 전망 50한 4, 5조 됩니다. 영업이익이. 올해 한 40조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를 다 믿지 마시고 15% 할인하겠습니다. 지금 컨센서스에 15% 할인해서 그 PER 9배, 10배를 주시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 주가까지 좀 리스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컨센서스 15% 디스카운트하고 그것이 이제 곱하기 9배에서 10배. 9배, 10배라는 거는 대한민국 장이 8배, 8배 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리더십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5만 6천 원에서 6만 2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들여가도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한꺼번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오늘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예를 들었을 때 저는 30번 나눠서 하는데 30번은 아니고 한 5번에서 10번 사를 나눠서 사시는데 11월 초까지 사시는데 만약에 손절이 7% 이상 되면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업사이드는 단기적인 업사이드는 그런 개념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실적이 다음 주 실적이 10조 중반 이상 나오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 가이던스에서 오케이 나오는지 네.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한 네다섯 번 나눠서 들어가시는 것이 어느 정도 되다 보고요.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목표 주가 9만 원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7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실적이 10조 중반 이상 나오고 또 하나 파운드리가 분사된다든지 네. 또는 엔비디아 실적이 그게 콜이 된다면은 셋 중에 하나만 되면은 7만 원대 복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안 되더라도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다운사이드가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서서히 접근해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공 차장님도 반도체 가운데 오늘 관심주를 픽업해 주셨네요. 삼성전자가 나오면 SK 하이닉스가 따라 네.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김정일 본부장께서 SK 하이닉스를 얘기해서 오늘 이거 들고 오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했는데 그래도 제 눈에는 지금 현재 반도체만큼 좀 매력적인 업종은 좀 없다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듭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좀 하락했던 배경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과연 빅테크들이 이제 AI가 돈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심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것들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HBM에 대한 수요도 역시도 계속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그렇다면 HBM을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가장 빠른 기술력들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라면 결국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시장의 헤게모니가 여기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는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의 관심들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관심주로 두 분이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김장렬 본부장 그리고 김동공 차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